잊고 또 잊고. 공부를 하다가 사려 깊고 멋진 공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한문을 수월하게 배워나갔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일단 내용이 재미있어서 다니기는 하지만 모르는 글자가 많아도 너무 많았다. 본문을 읽어보는 것은 고사하고 글자 찾다가 하루가 다 갔다. 처음 해보는 공부인데다가 한문책 본 적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정말 그림도 없고 띄어쓰기도 없고 문장보호도 없고 내내 그냥 글자만 있는 형태였다. 숨이 막힐 정도로 글자만 빽빽했다.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리 재미있으신 분은 아니었다. 예시나 설명으로 분위기를 전환한다든가 하는 법 없이 줄곧 한문을 읽으며 해석하고 약간의 내용 설명만 해나가실 뿐이었다. 한마디로 졸기 딱 좋은 수업이었다. 정말 자주 졸았다. 한 번도 졸지 않은 수업은 없었던 것 같다. 조금이라도 꼭 한 번씩은 수업 중에 졸다가 뚝 머리가 떨어졌다. 가뜩이나 무더운 여름인데다 저녁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무려 3시간에 걸쳐 수업이 진행되었으니 낯설고 딱딱하고 길고 빡빡한 수업 속에서 내가 졸지 않을 길은 없었다. 당연히 앞자리에서 수업을 들을 순 없었다. 양심이 있지. 그렇게 졸면서 앞자리에 앉아 선생님에게 좌절감을 안겨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때부터 한문을 배우는 내내 나는 뒷자리를 고수했다. 졸다가 깨면 주위에 온통 모르는 사람들 뿐. 친구와 함께 등록하긴 했어도 늘 붙어 다닌 것이 아니므로 함께 앉을 수 없었다. 게다가 날 위해 친구더러 뒷자리에 앉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는가. 졸다가 깨면 진도가 저만치 달려가 있는데 한자도 잘 모르면서 지금 어디쯤 하고 있는지 스스로 찾아내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었다. 그런데 나는 이 모험이 재미있었다. 일종의 쪽지시험 같았달까? 어디쯤 있는지 모르는 글자를 헤매고 헤매 찾아내면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 없었다. 내 한자 실력이 조금 는 것 같고 이 낯선 세계의 지도를 찾은 것 같고 그래서 혼자 나 천재 아냐? 나 한문에 재능 있는 것 아냐? 하면서 스스로 꽤나 뿌듯해했다. 그렇게 지금 수업하고 있는 부분을 찾고 나면 잠시 또 열심히 맹렬하게 받아 적으며 공부에 몰두했다. 그러다가 지치면 또 책 여백에 낙서하고 모르는 한자를 끄적거리면서 혼자 머리를 식히기도 하고 그렇게 나름 3시간의 긴 수업에 적응해갔다.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여유있게 다녔는지 모르겠다. 시험을 치려고 배우는 주제이면서 나는 처음 하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지 라고 위안하며 스스로에게 한없이 관대했다. 졸리면 졸고 그러다 재밌으면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예습도 복습도 다 마음 내키는 대로 했다. 다만 반드시 수업엔 참석했다. 당시 내가 세운 원칙은 이랬다. 내가 소화할 만큼만 공부하자. 그 대신 빠지지 말자. 반드시 개근하자. 성적 강요가 없어서인지 공부는 할만했다. 내용이 재미있다면서 왜 조는 거냐고 내게 따져묻는 이 없는 공부는 쉬이 질리지 않았다. 무사히 여름방학 논어 특강을 내 결심대로 개근으로 마쳤다. 외로웠지만 처음 맛보는 내내 즐겁기만 한 공부였다. 앞으로 계속 배워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여름방학 특강이 끝날 즈음 걱정이 생겼다. 대학원 시험은 겨울인데 한번 배워보니 한문으로 혼자 하긴 어려울 것 같고 어디서 계속 공부해야 할까 싶었던 것이다. 한문학원은 도무지 어디가 좋은지 몰라서 선생님께 여쭈어보았다. 선생님은 내 질문을 듣고 이렇게 물으셨다.
이전에 한문 배우신 적이 있나요? 나는 해맑게 대답했다. 아니요, 이 여름 특강이 처음인데요. 선생님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지며 대답을 피하셨다. 이후로 감감무소식이었다. 그 상태로 거의 마지막 수업이 가까워져 오고 있었으므로 기다리던 나는 더는 지체할 수 없겠다 싶어 다시 여쭈었다. 선생님은 여전히 곤란해하셨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결국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예전에 함께 공부한 고전 번역원 번역위원 선생님을 소개해 주었다. 처음엔 거기가 학원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 번역 사무실이자 함께 공부하는 동기와 선후배들 공부방이었다. 이름이 이택재였는데 거기에 처음 갔을 때 풍경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소개를 받고 간 내게 처음 친절히 인사를 건네시다가 내가 한문에 완전 초짜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곳 선생님은 한순간 표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잠시 굳으셨다. 나는 또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가르쳐만 주세요. 알아서 하긴 뭘 다 알아서 하나. 한문을 배우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버린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당시에 나는 한문이 현대 외국어처럼 문법이 따로 있어서 단어만 익히면 어떻게든 해석이 되는 언어인 줄 알고 있었다. 단어를 외는 것이야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기본적인 문법의 골격만 익히면 어떻게든 해석을 짜 맞춰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 것이다. 게다가 제2 외국어 시험은 시험장에 사전을 가지고 들어가게 한다고 했으니 사전만 잘 찾으면 그럭저럭 해낼 수 있겠지 싶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문은 문법이 없다. 한문을 배우는 사람들이 가장 당황하고 어려워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정해진 문법이 없기에 일단 많은 문형을 외우고 익혀 머릿속에 저장해 두어야 비로소 해석할 수 있다. 한문의 기본서라 하면 대개 사서삼경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 책들이 유학의 기본 개념을 담고 있어서이지만 한문의 문법책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논어와 맹자는 그 자체로 그냥 한문 문법책이라고 보면 된다. 한문을 하려면 두 책을 정말 읽고 또 읽어야 한다. 달달 외듯 읽어서 이 책의 문형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해야 한다. 특히 맹자가 좋다. 논어는 본문 내용이 짧으니 주까지 함께 읽어야 하지만 맹자는 본문 내용이 길어서 주까지 외지 않아도 문형을 충분히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맹자를 천독하면 저절로 문리가 난다고 한다. 물론 나도 1000번은 읽지 못했다. 하지만 100단위까지는 본 것 같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소리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문도 언어이므로 다른 언어와 학습법이 같다. 말이 먼저 있고 글이 생겼다. 말을 담은 것이 글이다. 그래서 눈으로만 봐서는 언어를 익히기 쉽지 않다. 소리내서 읽으며 그 소리를 들어야 빨리 익혀진다. 여하튼 이런 한문의 특성을 전혀 모르고 일적 무식인 상태로 할 수 있어요만 말하고 있었으니 선생님이 당황하실 수밖에.